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찰리 먼거 바이블이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등 세계 유명인들도 임무와 칭송하는 현인들이 현자 찰리 먼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유용한 개념과 태도. 여러분은 왜 이렇게 폭삭 늙은 사람이 연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답은 명백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왜 이런 늙은이를 초청했을까요? 나도 모릅니다. 인재육성학과에서 초청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 내가 여기서 연설하는 것은 수많은 제자를 양성한 뒷자리 늙은 교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영광은 졸업 가운을 입고 앞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몫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희생정신, 지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는 더없이 중요합니다. 왼쪽에 앉아있는 수많은 아시아계 졸업생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나는 평생 공자를 존경했습니다. 효도는 원래 교육과 책임을 중시하는 훌륭한 사상이므로 효도 사상도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전되어야 합니다. 효도 사상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에서 아시아계가 얼마나 빠르게 부상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아시아계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게 유용했던 개념과 태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개념과 태도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편적 가치에 가까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유용했던 개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일찌감치 깨달은 개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얻으려면 노력해서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개념이지만 이른바 황금률입니다. 남이 여러분에게 제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만큼 남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변호사에게 이보다 나은 사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을 갖춘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고 그 성공은 돈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며 이를 통해서 큰 기쁨도 얻게 됩니다. 간혹 매우 사악한 유명인이 막대한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합니다. 주변 사람은 그의 사악한 행위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성당에 조문객이 가득하지만 대부분 그의 죽음을 축하하려고 온 이들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신부가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든 나와서 고인에 관한 미담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인이 그의 형만큼 못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이 반면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찌감치 깨달은 두 번째 개념은 존경의 바탕을 둔 사랑처럼 옳은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랑한 사람은 죽은 뒤에도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평생 이런 개념을 품고 살았으며 이 개념은 내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서머신 몸이 소설 인간의 굴레에서 묘사한 사랑은 병적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돌아서서 바로 잡으십시오. 그런 사랑은 끝내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다른 개념에서도 공자가 연상되는데 지혜 습득은 단지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따를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결과가 평생 학습입니다. 실제로 평생 학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습득한 지식만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졸업 후에도 계속 학습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버크셔 해서웨이를 생각해 봅시다. 버크셔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받는 기업 중 하나이며 투자 실적은 아마도 문명 역사상 최고일 것입니다. 버크셔가 지난 10년 동안 습득한 역량에만 의존했다면 이후 10년 동안 탁월한 실적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끊임없이 배우는 학습 기계가 아니었다면 탁월한 실적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지 영리하지 않고 심지어 그다지 부지런하지 않은데도 성공하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이들은 학습 기계여서 매일 잠자리에 들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조금씩 더 현명해집니다. 특히 앞길이 구말리인 젊은이에게 이런 방식이 유용합니다.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 헤드는 말했습니다. 인류가 발명 기법을 발명하고 나서 비로소 문명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문명 발전은 1인당 GDP 성장률과 온갖 혜택을 가리킵니다.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문명 발전은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발명 기법을 발명해야만 문명이 발전할 수 있듯이 여러분은 학습 기법을 학습해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학습 기법을 학습하고 나서 법학 대학원에 갔기 때문입니다. 나의 오랜 인생에서 지속적인 학습만큼 유용했던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이 일과를 봅시다. 버핏은 앉아서 독서를 하면서 시간이 절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매우 유능한 사람과 1대1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면서 나머지 시간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성공은 모두 학습 덕분인 듯합니다. 학문에는 놀라운 가치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 가치를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전이 아닙니다. 여러 해 전입니다. 병원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시절 나는 의과대학 교수 조셉 미라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열심히 연구해 골종양 병리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유용한 교과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교과서는 기껏해야 2,000권 팔릴 것입니다. 세계의 주요 암센터가 모두 구입한다면 말이지요. 그는 앙신년을 맞이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곁에는 그동안 모아서 정리해둔 슬라이드 필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식년 1년 동안 하루 17시간 주 7일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1년 뒤 마침내 세계 최고의 골종양 병리학 교과서가 탄생했습니다. 누구든 이렇게 값진 지식을 발견하면 최대한 습득해야 합니다. 내가 법학대학원에서 배운 어떤 익살맞은 교수의 개념도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법률적 사고방식이란 둘이 서로 얽혀 암호 작용할 때 하나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생각하는 방식이다. 나는 이 말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판단했으므로 내 천성에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요 학문에서
모든 주요 개념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제거할 수 없는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어리석은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중요한 개념에 지식의 95%가 담겨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므로 모든 주요 학문에서 모든 주요 개념을 배우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고 이런 개념을 내 일상적인 사고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더라도 끊임없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연습하지 않는 피아니스트가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 학문적 모형을 평생 계속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내가 받은 혜택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나의 생활이 더 즐거워졌고 건설적으로 변했으며 남을 더 돕게 되었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너무도 효과적이어서 위험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다른 전문가보다 훨씬 많아지므로 다른 전문가의 견제, 심지어 직장 상사의 견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의 답이 틀릴 때 여러분은 정확한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체면이 깎인 사람은 매우 불쾌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포커의 명수였는데도 내가 남보다 많이 안다는 생각을 표정에서 숨기지 못한 탓에 남이 분노를 샀습니다. 지금은 내가 단지 괴짜 늙은이 취급을 받지만 당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겸손해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나처럼 법학 대학원에서 1등을 하던 동료 하나는 크게 성공해 대법원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그가 해박한 지식을 과시하자 상사인 선임 파트너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해줄 말이 있네. 어떤 상황에서도 자네의 본분은 고객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느끼도록 행동하는 것이라네. 그렇게 하고서도 머리 굴릴 여력이 있다면 자네의 선임 파트너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게. 이렇게 두 가지 본분을 다하고 나서 잘난 척 하란 말이네. 이 말은 유명 법률 회사에서 출세하려는 사람에게 매우 훌륭한 조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천성을 따랐으므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유용한 개념이 또 있습니다. 다학제 관점을 언급할 때 내가 충실하게 따르는 핵심 개념입니다. 로마 시대의 위대한 법률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말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발생한 일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어린아이처럼 살게 된다. 이는 키케로의 개념을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키케로는 어리석은 사람을 조롱할 때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키케로의 개념을 일반화하자면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하지만 다른 모든 학문이 핵심 개념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시험을 쳐서 A 학점을 받은 만큼 아는 것으로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릿속의 격자틀 인식 모형에 각인되어 평생 자동으로 사용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장담컨대 언젠가 거리에서 좌우를 둘러보면서 놀라운 일이야.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매우 똑똑한 사람도 중하위권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 평양은
해롭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컨대 과소비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사내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대부분을 매우 비참하게 살았는데 항상 과소비한 탓이었습니다.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 같은 천재도 과소비 탓에 비참하게 살았으므로 여러분은 함부로 과소비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투, 원한, 복수, 자기연민은 파멸을 부르는 사고방식입니다. 자기연민은 편집증과 매우 유사해서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 친구 하나는 두툼한 카드 한 벌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듯한 사람을 만나면 그는 카드를 꺼내 위에 있는 한 장을 건네줍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내 심금을 울립니다. 당신처럼 심한 불운을 겪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정신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예컨대 자녀가 암으로 죽어가더라도 자기 연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이 카드를 자신에게 보여주십시오. 훈련을 통해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거의 모든 사람보다 훨씬 유리해집니다. 대부분이 자기 연민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기심 평양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면 문명 사회에도 좋다는 사고방식이 잠재의식에 깔려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명해지고 싶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기심 평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기심 편향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기심 편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학창시절 하버드로 리뷰 편집자로 활동했던 살로몬 브러더스의 탁월한 고문 변호사가 실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하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 그는 CEO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리 사건을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문 변호사의 말은 전적으로 옳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비리 사건 보고는 유쾌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CEO는 계속 보고를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대형 스캔들로 비화해 CEO가 물러나게 되었고 고문 변호사도 함께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이성이 아니라 이기심에 호소해야 한다. 이기심 편향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고문은 이렇게 조언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돈도 잃고 지위도 잃는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다면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기가 아무리 고상한 일이더라도 반드시 이기심에 호소해야 합니다. 근면도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근면은 끈질기게 노력한다는 뜻으로 내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평생 매우 근면한 동업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나 자신도 근면한 동업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근면한 동업자를 신중하게 선정했으며 운도 좋았습니다. 전에 내가 선정한 두 동업자는 심각한 경기 침체 기간 중 자그마한 건축 설계 회사를 만들면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우리 둘이 동업하면서 모든 일을 똑같이 나눕시다. 언제든 우리가 남보다 뒤처지면 따라잡을 때까지
둘 다 하루 14시간 주 7일 일합시다. 이 회사가 성공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둘 다 널리 존경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전통적 개념을 따르면 거의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개념은 살다 보면 부당하게 끔찍한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경을 만나면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에픽테토스의 태도가 올바른 지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불운이 유용한 교훈을 배울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끔찍한 역경을 만나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건설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매우 건전해서 로마 최고의 황제 마르쿠스 아릴레우스 등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이 비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절름발이 노예였지만 신이 사랑을 받은 에피텍토스 여기 잠들다. 우리는 그를 신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사내답게 살았고 자신이 시대 이후에도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개념 또 하나를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멍거는 거의 40년 동안 그 도시에서 유일한 연방 판사였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존경했고 그가 현재의 나를 보면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도 유교 사상이 강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줄곧 할아버지의 사상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가 근검절약입니다. 할아버지 시대에는 연방 판사 사후에 그의 아내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가 저축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홀로 되고 나서 생활이 궁핍해졌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책임감 있는 분이었으므로 평생 절약해서 저축했고 덕분에 할머니는 홀로 되어서도 편안하게 생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근검절약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시절 형제가 경영하던 작은 은행이 부도를 내자 그는 재산의 3분의 1을 투자해서 그 은행을 회생시켰습니다. 한동안 손실을 보았지만 그는 결국 투자했던 돈을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 영국 시인 하우스머니 시가 떠오릅니다. 남들은 덧없이 애인, 행운, 명성을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꾸준히 역경을 생각했다. 그래서 역경이 닥쳤을 때 나는 대비가 되어 있었다. 누가 평생 역경을 예상하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84세가 될 때까지 나도 에픽테토스처럼 혜택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역경을 예상해도 나는 불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역경이 닥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멍거 판사와 하우스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마지막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변호사가 되더라도 쓸데없이 복잡한 절차를 만들지 마십시오. 복잡한 관료적 절차는 문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매끄러운 신뢰의 네트워크와말로 문명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네트워크라면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수술실이 그렇게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일 이 수술실에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도입한다면 사망하는 환자가 폭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상대가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매끄러운 신뢰의 네트워크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47쪽짜리 결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결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졸업식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늙은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결국 천로 역정이 진리를 추구하는 용사만이 그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휘두를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칼을 드립니다.